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시진핑과 푸틴과 함께 비교하면서 블록화된 세계에서 과연 트럼프의 정책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실적인 트럼프,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지난 1기 때의 트럼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2기를 한번 예측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거론이 되죠. 요약해서 얘기하면 화석연료, 원유와 LNG, 천연가스를 10년, 20년 더 사용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에너지 정책에서. 이 정책은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아리백,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상당히 대비가 되는 거죠. 미국은 세계 1위 원유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수출액 중에서 원유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두 번째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요 수출품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 정책이죠. 지금 중동의 원유 가격이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했을 때 화석 연료인 원유와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원유 가격이 더 떨어질 거고 천연가스 가격도 내려갈 겁니다. 물량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거로 봐야 되죠. 그래서 트럼프는 원유 가격이 안정이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의 안정으로 전 세계 금리, 특히 미국의 물가가 저물가가 될 것이다. 인플레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금리 정책과 약달러 정책을 추구를 할 겁니다. 그런 기저가 되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저물가 시대에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고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큰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남긴 흔적을 한번 봐야 돼요. 트럼프는 공약 이행률이 23%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5%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46%, 부시 대통령이 66%,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낮아요. 23%. 바이든 대통령의 절반도 안 되죠. 바이든 대통령이 55%니까.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의 상황 때문에 공약 이행을 많이 못했어요. 첫 번째가 공화당 내 본인의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 세력도 상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본인이 원하는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원도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상당한 대척점이 있었죠. 하원에 전폭적인 지지도 못 받았습니다.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원이 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국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냈고 좀 비난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나 배티슨인가요? 첫 국방장관이 그분도 상당히 통합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1급부터 9급, 9급부터 1급까지 있지만 미국은 1급부터 15급까지 있죠. 근데 거꾸로죠. 1급이 제일 낮고 15급이 제일 높은 거죠. 우리나라는 9급이 제일 낮고 1급이 제일 높은 거고. 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약했던 것들을 이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23%면 어느 정도 했나 알죠. 그렇다고 트럼프가 그냥 공약을 남발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조직이 여건이 이렇게 마련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출범할 트럼프 2기는 먼저 트럼프 이너서클이 많이 없었는데 그나마 일부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비서실장이 되신 분 있죠. 여성분. 그분이 3번의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떠나지 않고.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트럼프 며느리가 공화당의 예산을 담당하는 남자 1명, 여자 1명 있는데 그 중에 여자 1명으로 트럼프 며느리가 가 있어요. 그러니 공화당 예산을 지고 있으니까 나름 강력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이너서클도 어느 정도 준비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싱크탱크에서 집행명령 300개 정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은 대통령의 집행명령, 행정명령이라고 하지만 이그제큐티브죠. 집행명령이죠. 정확히 해석하면. 그 행정명령이 갖는 효력이 대단하죠. 사인하는 순간 효력이 되고 만약에 의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다수당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대법원에 있는 그 법관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본인 성향의 그 대법관으로 다 바꿔놨어요. 연방 대법관을.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까지 어느 정도 자신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이 된 거죠. 여건이, 환경이. 그래서 1기 때보다는 2기 때는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뭐 6, 70%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후보 당시 얘기했던 것들이 남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친환경 에너지, 아리백은 사장이 되느냐, 매몰 비용이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조금 연기가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산업에 투자가 덜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수요가 줄어들거나 투자가 적어질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원유나 LNG를 쓴다는 것은 내연기관 차를 지속적으로 더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그 산업이 재편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관세 정책이죠. 그 중에서도 보편관세인데 10%에서 20% 지금 얘기하잖아요. 10%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FTA를 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특혜를 받은 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관세 제로. 그래서 현대나 기아차가 수출 비중이 미국이 50%예요. 자동차가. 엄청난 거죠. 만약에 관세가 10% 적용됐을 때 현대차가 2조 8천억, 기아차가 1조 7천억. 영업이익률이 내려가는 거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20%가 되면 1.5배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관세, 보편관세 10%가 되면 4조 5천억이 줄어들어요. 이익이. 현대기아가.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면서 자국의 회사들은 법인세를 21%인데 지금 15%까지도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약간의 조정은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자국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위기다. 삼성이 어려울 때 자동차 산업이 많이 메꿔졌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체 산업이 없었어.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보조금 IRA도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삼성이 텍사스에 지면서 9조 원을 9조 7조 원인가 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없애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는 게 한 4,600조 되는데 그것도 만약에 없어지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1월이라 그 임시결산을 했는데 플러스로 나왔어요. 그 보조금을 넣었을 때 4,600억을 넣었을 때 플러스인데 빼면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여러 가지 어렵죠. 그 SDI, 삼성 SDI가 한 101억 달러 정도 이제 IRA 보조금 받고, 삼성은 치퍼 혜택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세금 관련된 정책, 관세, 치퍼 관련된 거, IRA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다 재편성이 됐을 때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 미국에 투자한 약 200조를 투자를 해놨는데 보조금을 못 받는다. 또 관세 장벽 때문에 순이익도 줄어든다. 뭐 이중고가 쌓였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뭘로 풀어야 되냐, 그거를 로비를 풀어야 돼. 로비를.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돼요. 트럼프 라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럼프 라인이 있는 사람. 지금 뉴저지에서 앤디 김 상원의원 됐죠. 그 사람하고도 통화도 한번 해보고, 공화당 쪽 상원 의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 또 트럼프의 이너서클에서 사위라든가 그 가족들,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순위예요. 그래서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우위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뭔가, 미국을 조금 목 조일 수 있는 카드가 뭔가를 빨리 고안을 해내야 돼요. 그런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작업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재부나 산업부나 외교부 총 라인을 가동해서 내각이 빨리 해야 돼요. 저 한덕수 국무총리 하버드대 나왔다니까 그쪽 그 하버드대 출신들 동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써먹어야지 그거를.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 국익에서. 미국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의 국익을 도모를 해야 된다는 거지. 실용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야.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소다로 부총재가 4월 달에 트럼프 그 대선 후보 되기 전에 4월 달에 골프 쳤어요. 아소다로 부총재가 가서. 아니, 아베는 총리 때 트럼프하고 골프도 치고, 아소다로가 올 4월에 트럼프 만났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잃어버린 30년을 해도 버티는 것은, 물론 일본은 순 채무국이에요. 외국에 있는 그 자본이 8조 달러야. 채무는 5조 달러야. 그래서 3조 달러 순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엔고가 돼도 외국에 있는 순 채권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엔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155원이 엔이 돼도 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은 이유가 있는 거야.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채권국이에요. 한국도. 근데 그 폭은 경미하죠. 로비 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트럼프 시대는. 왜? 이 사람이 이거 USA를 주식회사로 보고서 국정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죠. 우리도.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약간의 러브콜이 있잖아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짓거든. 지금 10월인가 9월에
100척 중에 중국이 따는 게 99척이에요. 우리가 한 척 당했어. 한 척. 지금 중국이 그 정도까지 조선업이 올라와 있어. 미국도 알아 그걸. 그러니까 조선업을 견제하려고 그나마 우리가 조선업이 발달돼서 우리하고 협업을 하려고 조선업은 러브콜이 온단 말이죠. 그런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게. 그런 업을 가지고 나중에 자동차나 반도체에서 딜할 때 상세를 좀 시키면 된다 이거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보조금도 만약에 줄인다면 최소로 줄일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IRA도 그 조건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상도덕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논리로서 고려 때 그 서희가 조선 때인가요? 강동 육주를 찾았듯이 그런 외교를 현장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일본을 비롯한 EU,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 세계 나라가 트럼프의 인맥에 줄대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취임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미국 앞에 그냥 무릎 꿇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딱 3가지밖에 없잖아요. 굴복시킬 거냐, 굴복할 거냐, 타협할 거냐. 셋 중에 하나 해야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살 거냐, 팔 거냐, 기다릴 거냐. 그럼 미국한테 굴복할 거냐, 굴복시킬 거냐, 타협할 거냐. 산업별로 다 그게 틀릴 거 아니에요. 빨리 그거를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보안을 다 리스트별로 마련을 해야죠. 시나리오를 4-5가지로. 그리고 빨리 인적 네트워크 하셔야 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북핵 그 수석 담당했던 성김 그분이 역할을 해주셨지만 그분 정도의 위치도 사실 잘 안 보여요. 대통령은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거든. 실질적인 탑 10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화석연료를 쓰겠다고 공약을 1번으로 했는데 화석연료로 세계 물가를 잡고 미국의 물가도 잡고 인플레로 잡고 저금리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전기차의 위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1,700억 달러인가? 1,000억?1000억인가를 선거자금을 공식적으로 댔잖아요. 그 사람이 1번 아니더라고. 3위더라고. 돈 내는 거로 보니까. 3번째야,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팅을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거든. 스페이스 X도 하잖아요. 국가하고 지금 그 산학 민간 협업도 하고 있고 우주 산업도 야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일론 머스크. 화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자기가 추구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 트럼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배팅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밑바닥에 물붙은 사람들이에요. 단 1원도. 그럼 트럼프는 왜 머스크의 돈을 받았을까요? 머스크가 갖고 있는 팔로우, 자금력,
이런 걸 얻는 거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동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어긋나면 각자 길 가는 거예요. 냉정하거든. 정치든 경제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각자 길 가는 거예요. 국제관계도 그렇고. 그게 현실이에요. 일론 머스크 정도의 로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살 길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북중러가 하나의 블록이 아니에요. 한미일이 하나의 블록이 아니라고. 한반도를 둘러싼 2+4의 하나의 협상 대상국들이지 블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한미일을 블록으로 보고 간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고, 최상무 부총리가 중국을 탈중국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러시아를 이 적대 국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 경제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가야죠. 중국도 그거를 트럼프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는 가야만 되는가?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은 건 있죠. 물론 병 준 것도 있어요. 분단을 시켜놓은 거. 그렇지만 2차 세전 때 독립국가를 만들어준 거와 6.25 때 도와준 거, 유엔군에 앞장서서 일정 부분 또 우리가 또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맹이라고 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거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논리로서 트럼프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과 관계를 뭐 적대 국가로, 경제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런 논리를 마련을 해야죠. 그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가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 수치로 나타내면 트럼프는 받아들여요. 왜? 트럼프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딱 판단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나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요. 판단 기준 다른 게 없어. 트럼프는.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가 경제 교육을 하고 러시아하고 경제 교육을 했을 때 미국에 이득이 되는 자료를 내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거야. 타협을 해야죠. 굴종은 우리가 못 시키잖아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굴복하면 또 안 되잖아요. 세계에 그래도 11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옛날에 있었잖아. 여러 전문가와 학계와 산업, 그리고 강요, 그리고 외교를 많이 했던 그 퇴임하신 고위 공무원분들하고 다 많이 얘기를 해서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을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국익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줄 파이가 없어. 그러면 원주도 중동에서 만약에 10 중에 7을 갖고 온다고 하면 이제 중동에서 3 갖고 오고 나머지 4는 미국에서 갖고 오겠다. 밴쿠버항에 LNG선 되겠다. 그렇게 갖다 디밀해야지.
천연가스 미국에서 올인해서 다 사겠다. 대신 FTA를 맺은 현대차 관세나 치포에 대한 법안, 보조금 이런 것들은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제한하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텍사스나 조지아주 있죠. 현대차 조지아주, 텍사스, 삼성 반도체 전부 다 공화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그쪽 주민들이 공화당 주민들인데 그런 법안을 적용을 하면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보조금을 폐지하면 안 된다. 뭐 논리를 여러 방면으로 마련을 해야죠. 박사님들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중국에 기존에 있는 반도체 공장 50조 6개월마다 허락받고 지금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부분도 장비를 조금 더 나노를 올려서 생산할 수 있게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협상을 해서 거기서 만든 거에 대해서 기술 누출 안 할 거고 만든 제품에 대해서 어떤 공급망으로 유통을 하겠다. 이런 대안도 마련을 해서 딜을 해야죠. 그 50조 사장할 수는 없잖아요. 삼성 공장.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에 있던 그 기술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 산업 기술 다 노출하고 팔아먹고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나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요번에 왜 비자 그 50일 풀어줬겠어요. 그것 때문에 풀어준 거야. 우리나라 뭐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그 간첩법에 걸렸잖아요. 삼성 그 엔지니어가 그거 해서 50일 무비자를 풀어준 거지. SOS 액션을 한 게 아니라니까 중국이. 제가 볼 땐 그래. 외교상. 중국도 그렇게 외교를 하잖아요. 저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국에서 더 해야죠. 트럼프가 못되긴 못했어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싹 트고 제일 민주주의의 우선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계 경제를 계획 경제로 해서 움직이겠다? 그 중국의 공산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 경제는? 관세 정책으로 아니 자국의 법인세를 낮추는 건 상관없어. 뭐 0%를 하든 뭐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관세를 갖다가 계획 경제를 만들겠다 세계를? 그거는 공산당이지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세계 환경, 세계 국가. 이제 블록화 되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당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 로비는 하고 있을 거다. 취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산업에서.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110억 달러 났어요. 경상수지가. 지금 세계 공급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오고 수출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적 흑자가 110억 달러 났는데 그 110억 달러에도 허수가 있다는 거지.
수입을 왜 못했을까요? 그 중간재를 생산해야 되는데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망한 거야. 망해서 수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수입이 줄었어요. 수입이 줄은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내 기술이 발전해서 원자재나 그런 것들을 수입을 줄인 게 아니라 그 수입하는 나라가 그 중소기업이 망해서 수입을 못했다니까. 그래서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났다니까요. 그 흑자 난 거를 잘 분석을 해야 돼. 산자부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상수지 110억이 허상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또는 정치력, 정치권이 국민을 따라오지 못한다. 국민의 높아진 의식을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권과 정치인과 정치 세력은 흔히 본인들이 얘기하는 여의도 문법은 성숙된 국민의식, 성숙된 민주의식, 공동체가 강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 국민의 의식을 따라오지 못한다, 지금. 정치가. 그래서 혼란이 나고 나라가 발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정치권은 알아야 돼.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 이력, 정치인, 정치 세력.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국민을 리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잡아주고 항해사가 돼서 선원들이 아니 승객들이 선원들을 항해를 시킨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부하셔야 돼. 정치권은 연구하시고. 현실 직시하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우리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냉정하게 우리의 국력을 보고 우리의 정치 수준, 경제력을 정확하게 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새로 들어설 일본 정부. 일본은 지금 춘추 전국시대 아니에요. 다수당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그 여러 당이 난립하는 춘추 전국시대 아니에요. 일본도 정치가 무너진 거야.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은 거죠. 우파가 잡은 게 아니라 극우가 잡은 거야. 트럼프같이. 지금 유럽도 극우가 지금 잡아나가고 있잖아. 미국도 예가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정치 그 성향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담아보고 너무 실망했고, 아직도 그 패밀리형 리더십, 패밀리형 정치, 거기서 못 벗어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을 어디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패밀리형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패밀리형 리더십은 안 돼요. 대기업들이 다 총수 일가의 패밀리형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사전에 재벌이라고 있어. CHAEBOL 재벌. 오죽하면 재벌이라고 있겠어요. 대기업이야 되는데.
부끄러운 단어지. 그게 정치에도 스며들면 안 되지. 재벌을 해체하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님은 지금에 갖고 있는 마인드로는 대한민국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야당이 지금 현 정권이 못하면 야당이라도 해야 돼요. 야당 대표가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 측근들 만나고 야당이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해야 돼요. 여당만 행정부 대통령실만 바라보지 말고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하나 돼야 됩니다. 트럼프가 제일 단점이 뭔가 아세요? 남 탓하는 거. 국민들한테 이민자 때문에 실업 생겼다. 다른 나라가 우리 군인이 주둔하는데 공짜로 쓰고 있다. 우리가 돈을 너무 쓰고 있다. 뭐 일러 바치는 정치. 그거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국민한테는. 맞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이민자 때문에 몸살 앓잖아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 이민자 문제는 한 꼭지로 해야 되고, 아무튼 그 남 탓해갖고 대통령 된 사람이야. 트럼프는. 크라프트요? 없어요 지금. 크라프트 컨dom이는 없어요? 남 탓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통합을 못해요. 트럼프는 통합의 리더십이 없어. 그래서 많이 떠난 거예요.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 세력도 많고. 트럼프는 국내에 자기 조직부터 이렇게 다스려야 돼. 통합의 리더십이 없어요. 트럼프가. 문제는 그거지. 그걸 못하면 트럼프는 일기 때하고 아무리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권을 다 가졌어도 통합의 리더십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윤 대통령님이 지금 못하는 이 정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왜 떨어져요? 통합의 리더십이 없고 오직 자기 일가 패밀리만 보니까 그래. 아니 5천만을 봐야지 어떻게 패밀리 그 자기 가족 20, 30명만 보고 정치를 해요? 그리고 그거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 그렇게 하시려고 대통령 됐으면 당장 내려와야 돼. 하루에 2조 원씩 까먹는 거야, 지금 정부가. 정치권이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